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올해 시험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 시험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그럼 올해 이렇게 바뀌었는데 크게 이제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일단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존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진행되던 시험이 지금은 1차와 그 다음에 2차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기존에 1차, 2차가 그냥 1차 시험으로 이렇게 대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그대로 이렇게 2차로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2차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1차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1교시에는 교육학을 시험을 치고 논술형으로 한 문항 20점,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전공 A로 해가지고 기평, 그러니까 기존에는 객관식이 있었는데 객관식 제도가, 객관식이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기평과 서술형, 논술형 해가지고 서다평 문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평에서는 15문항, 그러니까 이것이 30점이 되겠고, 여기에서 수학교육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4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8점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6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20점, 여기에서는 한 문항이 되고 3점이 이렇게, 그 다음에 3교시 때는 서술형하고 논술형으로 되는데 여기서도 3문항 중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이것도 3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비중이 컸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논술형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한 문항이 10점이 되어가지고 총 몇 점이냐면은 총 이것이 24점으로, 그러니까 전공하고, 전공이 총 80점 만점에 80점에서 24점을 차지하니까 이것도 무시 못할 점수네. 그러니까 한 33%? 33% 정도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뭐 형식적인 부분은 그냥 보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문제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내용적인 면에서, 자, 요놈은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앞에다가 놓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한 하루 이틀을 꼬박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면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거 전체를,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제도가 바뀌었는데 전체를 한마디로 딱 줄일 수 없는가, 요거를 요약해서,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문제를 살펴보니까 나는 요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학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요 한마디로 이렇게 줄일 수가, 이건 내 생각.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학교육.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오류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오류 가능하다. 누가? 학생들 마찬가지, 교사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대체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럼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없는가, 그 다음에 현재 수학교육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학교육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이론들,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은, 자,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는, 자, 수학 전체적인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어떤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그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엄밀한 어떤 연역적 접근, 그러니까 연역적 접근 방식과, 그러니까 엄밀한 연역적 접근 방식과, 그 다음에 직관적인 접근, 그러니까 직관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학이 큰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뭐 BC 뭐 2000년도, 2500년도부터 출발해서 2000년부터 출발해서 실생활적인 어떤 그런 수학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어떤 연역적인 어떤 그 체계들 그리스의 어떤 수학 자 이것이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18세기까지는 완벽하다 수학적 진리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어떤 진리다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렇게 하다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출현하고부터 해가지고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인 어떤 요 접근도 어떻게 되느냐면 17세기 어떤 경험주의의 어떤 루소의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치의 뭐 ABC, 직관의 ABC. 자, 요 페스탈로치가 어떤 뭐냐면은 직관적인 어떤 접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정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푸엔카레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피시바인 같은 경우, 이번에는 피시바인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피시바인, 그 다음에 뭐 브라워,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 또 프로이덴탈, 뭐 이런 학자들, 그러니까 직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직관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학적 발견을 하는 데는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항상 오류가 가능하다라는 거다. 그럼 여기서 오류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그전에는 이런 것들 오류가 뭐 수학은 완벽하다라고 했으니까 완벽한 어떤 그런 체계 내에서 배워야 되는데 근데 학생 자체는 항상 불안하니까 나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오류라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발생을 한다. 그거를 처리하는 어떤 이론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것이 바로 논술형에서 한 문항 10점짜리가 누가 나왔느냐면은 피시바인에 해당하는 이론.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 그러니까 요 두 학자에 대한 뭐냐면은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수학 교육론을 공부할 때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신론 하나만 가지고 합격을 했다. 뭐 이런 그런 학생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피시바인 같은 경우는 신론에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뭐냐면은 그 신론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뭐 책들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보완을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럼 세 번째 문항은 비고츠키 자, 그럼 비고츠키 같은 경우 딱 나오면은 뭐다? 근접발달 영역. 참 여기에서 근접발달 영역. 내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전에 맨날 진짜 뭐 폴더폰 이런 것만 사용을 하다가 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나도 그거를 하나 장만을 했어. 근데 이제 장만을 했는데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타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앉으면은 옛날에는 앞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요즘은 탔다 하면은 전부 다 뭐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뭐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학습에 좀 연결을 시킬 수 없겠나 해가지고 스마트폰 사자마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순수한 창작 진짜로. 자, 여기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수학 교육론이라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누구냐면 학자들, 뭐 교육학자, 뭐 수학 교육학자, 뭐 심리학자들 그런 이론들 이번에 시험도 마찬가지로 5명에 대한 이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어려운 파트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뭐 인물이고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분류 여기다가 색깔도 입혔다고 여기다가 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받아보면 되게 이쁘니까 한번 전부 다 아마 전화를 한다든지 메모를 남기면은 요거를 보내줄 겁니다. 이거. 자,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색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요 부분에다가는 뭐를 했느냐 하면은 요 부분에다가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지금 PC바인 같은 경우, 안 그러면 프로이덴탈 같은 경우,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럼 수학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파트에다가는 수학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냐면은 사고 과정 혹은 인지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학습을. 그 다음에 요 중간에다가는 내가 뭐를 해놨느냐 하면은 중간에다가는 요거를 내가 요거 사람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그러니까 요거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키맨이라고 했는데 키맨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고츠키라면은 뭐다? 근접발달 영역. 그럼 요 자리에다가 비고츠키 근접발달 영역. 프로이덴탈 같은 경우는 뭐다? 뭐 수학화 이론. 그래서 중간에다가 수학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어떤 학자가 딱 보면은 가장 중심되게 딱 요 한마디 말이 딱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론에 쭉 나오는 어떤 키포인트,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를 여기다가 엮고. 그래서 뭐다? 지금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 구성주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럼 지식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지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회의 어떤 사회의 어떤 누적된 뭐 사회적, 문화적 어떤 그런 식으로 수학이 지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식도 어떻게 이루어진다? 어떤 사회적 상대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학습도 그런 어떤 뭐냐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수업을 할 거지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 프로이덴탈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든지 사고 쪽에 좀 치중해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 다음 수학교육학자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지 어떤 학습에 좀 치중해서 공부를 뭐냐면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내가 요렇게 요 분배도 조금씩 틀리게 해놨다고. 참 나의 깊은 뜻. 자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그럼 학습은 좀 특징이 뭐냐면은 실제적 발달 수준. 그러니까 현재 상황 발달 수준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냐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교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학생 스스로 어떤 자기주도 학습으로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 능력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내면화 단계 그 다음에 자동화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는 탈자동화 이런 4단계의 어떤 순환 과정을 통해서 탈자동화 단계 해서 우리가 뭐다? 요 학생이 발달할 수 있는 어떤 끝까지 그러니까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이렇게 발달을 시킬 수 있다. 잠재적 발달 수준.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잠재력까지도 이렇게 뭐 연구한 경우가 이렇게 좀 특이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이번에 출제됐던 게 뭐냐면은 누군가의 교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용어냐면은 우리가 집을 질 때 나는 이런 일을 참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집을 짓는데 지금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지면은 옆에 처음에 짓기 전에 뭐냐면은 옆에 이런 뭐 빨판이라든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짐통 지고 올라가고 뭐 어떤 올리고 하는 이런 뭐냐면 옆에 이런 뭐 보조 도구들이 있다고 발판.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비계라고 하는데 스캐폴딩 비계. 이렇게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학생이 그러니까 이것도 집을 처음에 짓을 때는 완성되기 전께는 이런 보조 수단을 사용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다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없애면은 짜잔 하면서 이제 멋진 집이 이렇게 완성이 되듯이
되듯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교사의 도움을 이렇게 처음에는 주다가 그다음에 탈자동화의 단계를 가게 되면은 도움 없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뭐 스캐폴딩 해가지고 뭐 비계라고 적어도 맞고 뭐 비계 설정이라고 이렇게 해도 맞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고치기 예, 근접 발달 영역.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은 요거는 이게 참 내가 이거 특화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각자 강조하는 것도 틀리고 그렇다고 너무 서술식으로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는 너무 좀 이렇게 재미없고 그래서 저걸 만들었는데 내 혼자 생각인데 하여튼 되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다? 세 번째는 자, 항상 문제가 또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프린트함을 받아본 사람들은 거기 학자들을 내가 쭉 적어놨는데 밑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면 이 학자 같은 경우는 5번 출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주면은 4번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학자들 그 이름들이 각 교재마다 뭐냐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틀리더라고. 뭐 딘즈 같은 경우도 딘즈라고 쓰는 책도 있고 디너스라고 쓰는 책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다고 내가 통일시켜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시험제도 뭐 평가원에서 시험에서 보면은 한글로 이렇게 다 적어놔 그 용어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가지고 뭐 딘즈 이렇게 이름을 다 통일시켜놨으니까 그거는 따로 프린트로 이렇게 따로 받아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폴리아, 그러니까 문제 해결. 수학은 결국에 뭐냐면 아무리 이론도 좋고 이러지만은 학생들은 뭐다 문제를 풀어야 성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수학 제일 싫어하는 이유, 학생들이 수학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적.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면 문제를 풀어야지. 결국에는 문제 푸는 어떤 그 방법론적. 그래서 폴리아 같은 경우 문제 해결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거의 뭐 올해도 출제가 되었지만은 내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될 거고 거의 막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해결론. 자, 요거를 하면서 뭐냐면은 폴리아 같은 경우 파푸스, 뭐 데카르트, 뭐 라이프니츠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럼 당연히 종합법과 그 다음에 분석법. 이번에는 종합법. 그러니까 분석법 이것이 시험에 나왔는데 뭐 다음에는 또 유추라든지 뭐 기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까지도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폴리아는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 해줘야 된다고는. 자, 이래가지고 누구냐면은 피시바인, 프로이덴탈, 그 다음에 비고츠키, 그 다음에 폴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랬는데 교사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약간 오버하는 경우 그러니까 교수학적 어떤 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극단적인 어떤 교수 현상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소 교수학적 상황론 그러니까 브루소의 교수학적 상황론 뭐 메타인지 이동, 그 다음에 형식적 고착, 뭐 주류된 효과, 그 다음에 뭐 토파즈 효과 이런 내용들 교수학적 상황에서 경계해야 될 극단적인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렇게 5명의 학자가 이번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브루스 이론 나왔고 그 다음에 현실주의라면 무조건 프로이덴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냐면 기성수학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이렇게 나온 이론들 프로이덴탈 그 다음에 피시바인 직관적인 오류를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피시바인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놨는데 공감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냐면은 또 우리가 또 반드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과 이제 내용 쪽에서 뭐 수화연산이라든지 수화연산 문자와 식, 뭐 함수, 미적분, 확률 통계.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또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요 수와 연산 파트에서
그 다음에 또 미적분이라든지 확률 통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수 지도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음수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이렇게 고안을 하는데 뭐냐면은 뭐 샘돌이라든지 샘돌. 그 다음에 뭐 수직선 모델. 그 다음에 귀납적 외사법.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각각의 뭐냐면은 장단점은 있는데 뭐 어떤 특별하게 어떤 그 음수를 이렇게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딱 하나의 모델로 써가지고 왜냐하면은 음수라든지 이런 거는 실생활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나마 참 마땅치 않으니까 각자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요 놈이 이렇게 뭐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또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뭐 역사 발생적 원리 뭐 이런 것들. 안 그러면 또 나올 만한 것들이 또 뭐 형식 불역의 원리라든지 그러니까 역사 발생적 원리 다양한 이런 이론들이 그러니까 프로이덴타라면은 또 뭐다? 그러니까 역사 발생적 원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은 7문항. 학자는 5명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에서는 이번에 수화 연산이 됐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론으로 해가지고 역사 발생적 원리. 자, 이것이 2014년도에, 기존에 2013년도 그 전까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학생들은 아마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뭐, 바뀌었다라는 걸 아마 조금 느낄 겁니다. 기존에는 뭐 객관식이 있다 보니까 어떤 뭐 수학 발달의 역사라든지 세세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어찌 보면은 지금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전에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겠나. 전체적인 흐름만 이렇게 좀 잡아주고 학자들만 좀 뭐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은 또 공부하는 데서 시험 치는 데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달, 다음 달에 걸쳐 가지고 수업할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수업을 진행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은 자, 수학 교육론. 자, 수학 자체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어떤 활동으로서 하는 경우는 최근의 일이다. 최근에. 그러니까 수학 교육론 거의 19세기 와가지고 뭐 수학 교육론. 자, 그 전에 어떤 뭐다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BC 2000년, 2500년 오히려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어떤 수학으로서는 이렇게 쭉 발달이 이렇게 돼가지고 왔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와가지고 어떤 교육 활동으로서 이렇게. 그럼 처음에 이제 이때 교육 활동으로서 수학 교육론이 이렇게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딱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 주변의 여러 학문들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뭐 심리학이라든지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 학생을 상대로 하니까 심리학, 그 다음에 교육학, 그 다음에 또 뭐냐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학문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들은 당연히 수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주변의 어떤 여러 학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정립된 어떤 이론이 바로 수학 교육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학 교육론에서 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일단은 학생을 가르친다. 그러면 왜 수학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립을 시켜야 그래도 어떤 학습 효과도 있을 거고, 왜 어떤 거 이유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하니까 따라한다. 이게 아무 의미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더라. 그럼 왜에 대한 이론을 일단은 교사 입장에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아이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무엇을.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뭐 순수 수학. 그 다음에 뭐 응용수학. 참 요거를 내가 수학을 그전에는 뭐냐면 이렇게 뭐 기하학으로부터 출발해서 수학의 종류가 뭐 이렇게 뭐 대수학, 그 다음에 뭐 해석학,
그 다음에 뭐 확률 통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각 대학별로 뭐 수학과 그 다음에 수학에 관련된 어떤 그런 학과들이, 그러니까 과목된 개설이 총 몇 개인가를 내가 살펴보니까 뭐 이렇게 진짜로 뭐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수학을 어떻게 하느냐면 보리수나무를 예를 많이 든다라고. 보리수나무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자라다 보면 씨가 하나 또 떨어지면 여기에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래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여 개가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인접한 그것까지 다 합치면 한 100개가 넘겠더라고. 보니까 수학과 이렇게 관련된 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이 안 쓰이는 각각의 과목에 안 쓰이는 곳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뭐 수학하고 뭐 철학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수학 하나만 하더라도 평생을 해도 아마 모자랄 거거든요. 자, 일단은 무엇을 가릴 것인가는 이렇게 순수 수학이라든지 응용 수학.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생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세 가지. 순수 수학을 왜 가르쳐야 되는 이유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이 학생이 뭐냐면 학습 효과가 있겠는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왜 가르쳐야 대한 이론들은 일단은 어떤 이것이 어떤 뭐냐면 수학의 어떤 그 답처럼 이렇게 탁 나오면은 막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지 수학을 바라보는 입장도 다 틀리고, 또 학생들 개별별로 다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교수의 어떤 하나의 학습 이론을 가지고 다 적용을 못 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론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수학이란 뭔가로부터. 자, 교재에 보면은 맨 앞에다가 이렇게 수학이란 뭔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수학이란 각각의 일단은 사전마다도 궁금해서 내가 사전을 다 찾아봤다고.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무슨 위키미디아 뭐 우리나라 뭐 두산놈 이래가지고 사전마다 이렇게 수학을 해놔보니까 사전마다도 정의들이 다 틀리더라고. 실질적으로 사전마다도 그것도 뭐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 하여튼 간에 수학이란 뭔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학교육이란, 그 다음에 수학교육학, 안 그러면 수학교육론이 뭔가, 론이란. 그 다음에 수학교육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수학교육의 필요성, 수학교육의 목적이라든지 왜 어떤 목적이 있으면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수학 교육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수학 교육의 어떤 거 발달 과정, 수학 교육의 발달 과정. 그 전에는 이 발달 과정 속에서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한 문제씩은 꼭 나왔는데, 뭐 현대화 운동, 근대화 운동.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뭐고 배제가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첫 해 한 해 시험 친 걸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뭐 한 번 나와가지고. 한 번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물론 이걸 중점적으로 감아보니까 추세가 이러니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 물론 내가 한 9월달, 10월달 이렇게 문제풀이반 들어가고 이러면은 과감히 이거를 아마 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 현재는 1월달, 2월달, 뭐 3월달, 4월달 요 과정에서는 되도록이면 배경지식부터 해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수학교육의 어떤 그 철학, 수학교육 철학. 안 그러면 수리 철학. 옛날에는 그랬는데 막 그냥 수학교육 철학. 자, 수학교육 철학. 크게 뭐냐면은 어떤 절대주의. 수학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다. 절대주의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상대주의. 자, 상대주의에서는 뭐냐면 준경험주의, 라카토스, 경험주의. 아마 내년에 시험은 조금 전에 직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내 생각에는 라카토스의 어떤 준경험주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뭐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구성주의. 자, 구성주의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뭐 급진적, 뭐 어떤 이런 뭐 사회적 구성주의, 급진적 구성주의, 뭐 그 다음에 피아제, 반영적 추상화를 말하는 어떤 그런 이론들.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를 보통 교재에서는 뭐 피아제 같은 경우는 수학학습 심리학에서 이렇게 해놓고 일어나는데 나는 여기서 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아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피아제, 그 다음에 비고츠키도 여기서. 비고츠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구성주의를 여기서 피아제와 비고츠키 이론도 여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수학사.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의 각자 분명히 현장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분명히 수학이 뭐예요? 이걸 왜 배워야 돼요? 분명히 한두 번쯤은 아마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의 준비는 좀 돼 있어야지. 그런 거 준비도 없이 그냥 이래 하면은 괜히 또 말다툼하고 또 학생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이러면은 참 피곤하지 참.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을 왜 배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 이론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확립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막 가르치서는 안 되고 어떤 교재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과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이 교육 과정을 통제를 하니까 어떤 교육 과정, 특히 2009 어떤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은 요거는 충분하게 확실하게 숙지를 요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개정 교육 과정. 특히 어떤 것이 시험에 잘 나오느냐면은 유의점. 그러니까 유의점.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까지 범위 내에서 어떤 거 테두리를 이렇게 정해놓은 그 유의점이 시험에서는 제일 잘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7차 때, 안 그러면 6차 때 그때 배웠던 지식을 지금 또 이렇게 바뀐 이론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여기서 조금 어떤 뭐냐면 그 경계선 자기가 배웠을 때, 안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교육 과정에서 가르쳤을 때 하고 지금 바뀌었을 때 그 교육 과정하고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지, 숙지하지 않고 옛날 거로 가르친다라든지 이래주면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요 유의점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이것도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유의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교재 내용,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 교과서의 어떤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재 연구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러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교재 연구, 수학과 교재 연구. 자, 수화 연산.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화 연산의 소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문자와식. 그 다음에 뭐 함수, 그 다음에 기하와 증명. 자, 기하와 증명. 그 다음에 뭐 미적분, 확률 통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교재 연구에서 따로 이러면 진행을 하고, 확률 통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문제 해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 수업 진행하는 순서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해결론. 그러니까 당연히 폴리아. 자, 폴리아의 분석법, 뭐 종합법, 분석법. 그 다음에 귀납, 유추, 뭐 특수화하기, 뭐 이렇게 귀납, 유추, 뭐 추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 해결론, 그러니까 문제를 접한 어떤 거 심리학적인 어떤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수학학습 심리학, 심리학자들 이렇게. 자, 두 가지 형태. 자, 연합주의하고 형태주의. 그러니까 연합주의. 그 다음에 형태주의. 자, 연합주의라면은 뭐다? 여기서는 연합주의라면은
손다이크 같은 경우, 손다이크. 자, 손다이크. 자, 그럼 각각의 학자가 나오면은 분명히 키워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손다이크 같은 경우는 뭐다? 연합주의 혹은 뭐 본드, 그러니까 본드. 좀 약간 본드라니까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뭐 연결주의, 그러니까 연합주의. 자, 그다음에 뭐냐면 스키너 같은 경우 강화이론. 이렇게 강화이론. 자, 그 다음에 뭐 오스벨, 가네 하면은 위계학습. 참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수교론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좀 쓰고,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좀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아까 전공 수학에 조금 치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부러 칠판에 쓰고, 나도 그냥 쭉쭉 읽어가지고 그냥 끝내주면 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뭐 학생들도 좀 쓰면서,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쓰면서 그 시간을 좀 벌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니까, 각자 이렇게 쓰면서 좀 익히기 바랍니다. 자, 가네. 그 다음에 오스벨. 자, 오스벨이라면은 유의미학습.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의 전부 다 뭐냐면은 키워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형태주의. 게스탈트에서 베르트하이머. 자, 베르트하이머이라면은 생산적 사고. 자, 그 다음에 피아제는 근데 저기서 구성주의, 저기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스캠프, 그 다음에 브루너. 자, 브루너이라면은 지식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발견학습. 그 다음에 뭐 EIS 이론. 그러니까 브루너. 그 다음에 스캠프라면은 피아제 이론을 발전시킨 뭐냐면 스키마학습. 자, 그 다음에 딘즈. 자, 딘즈 같은 경우는 놀이를 통한 수학학습. 그러니까 놀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학학습 심리학자들의 각각의 뭐냐면은 학자들 어떤 키워드 같은 게 이렇게 하고 학습 심리학이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교수학습 이론으로 자, 어떤 거냐면은 프로이덴탈. 요것도 노란 거로 기억 맞추는 김에 프로이덴탈. 자, 프로이덴탈이라면은 뭐 현실주의 어떤 그 수학교육, 그러니까 수학과 활동을 통한 수학화 활동을 통한 뭐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통해서 어떤 현실주의 수학교육의 뭐 이론을 이렇게 뭐 뒷받침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 하면은 또 뭐다? 그 다음에 반힐레가 또 바로 나와야 되겠고, 반힐레. 자, 반힐레라면은 기하학습 수준이론, 기하학습 수준이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셰발라드의 교수학적 변환론. 뭐 학생의 수준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은 이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가르친다 해서 어떤 나오는 이론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브루소. 자, 브루소 같은 경우는 뭐다? 교수학적 상황론. 그래서 경계해야 될 어떤 극단적인 형상들, 그놈을 공부를 하고, 뭐 인식론적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또 이론들, 뭐 여러 가지 또 이론들, 여러 가지 이론들. 뭐 역사 발생적 원리라든지 역사 발생적 원리, 발생적 원리, 혹은 형식 불역의 원리, 뭐 이런 것들, 형식 불역의 원리, 불역의 원리.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공학 도구가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어떤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보여준,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공학 도구를 위한 공학 도구를 이용한 어떤 교수학습 이론, 그러니까 공학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공학 도구를 이용한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이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평가, 어떤 수학의 어떤 평가의 원리라든지 방법. 그러니까 요게 쭉 가르쳤는데 평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 학생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뭐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론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 어떤 그 평가, 수학의 어떤 그 평가의 원리, 수학적 어떤 그 평가.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수학이란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그 교재에 있는 거를 그냥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교육론이라는 어떤 것인가요? 수학교육론이란, 자, 수학교육이라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어떤 요것을 뭐 다양한 학자들 따라서 뭐 수학교육론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뭐 정립을 하지만, 자, 우리는 여기서 책이 나온 대로, 자, 여기에서 무엇을 요것이 바로 뭐냐면 내용적 이해라고 하고, 내용적 이해. 그 다음에 이놈을 설명적 이해, 그러니까 왜에 대한 이런 이론들, 그것을 설명적 이해. 그 다음에 요 어떻게 해당하는 요 부분이 교육적 이해, 교육적 이해. 그럼 수학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렸냐면은 내용적 이해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용적 이해를 기초로 설명적 이해를 어떤 뭐 고려해가지고 교육적 이해를 어떤 뭐냐면 요놈을 정립하는 어떤 그런 학문, 요렇게 수학교육론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학교육론이란 뭐다? 여기서 내용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그 교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 이해를 기초로 해서 설명적 이해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 이해를 정립해 나가는 학문, 그것을 수학교육론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육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석들 하지 마시고 자기 계획한 대로 1월 1일 날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지금 벌써 많이 어기는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건데 요거 계획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좀 합격을 좀 하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